만나보세요. 네, 김준현의 뉴스 정면 승부, 여의도 최고의 정치 유망주 그리고 시사평론가 유망주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후보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략이 아닌 통합이다. 의견 다르다고 다 제거하다 내란 벌어지지 않았냐.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층에서도 있는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시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다. 실제 파악 못했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과 취지의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이 이해운 후보자 지명의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신인규 변호사님부터. 예, 저는 뭐 이번 인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은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처럼 전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재풀을 넓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우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에서 이 중도 보수 쪽에서는 마땅히 지지할 만한 지금 정치 세력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비어 있는 땅과 공간에 대해서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 확장론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조금 더 확장성 있는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는 거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국민의힘도 방향 전환을 해야지 지금처럼 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뭐 감정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뭐 배신이니 이런 식의 일제 시대까지 들먹이는 식의 과격한 언어를 써서 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중도 보수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선은 매우 신선하고 저는 잘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이나 뭐 삼인당이나 진보당 이런 데서는 좀 비판적인 성명을 냈던데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이제 어쨌든 견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고 저는 이 부분은 뭐 오늘 뭐 이해운 후보자가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만 뭐 인사청문회가 될 때까지 계속될 논란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뭐 대통령도 후보자가 스스로 소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이재명 정부의 칼라와 맞는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청와대도 그냥 이제 말하자면 그저께 제안하고 어저께 발표한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조율이라든지 오퍼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 그걸 오케이 했으니까 갔겠죠. 그리고 조금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어느 정권에나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은 있어왔고 이 정치인들은 굉장히 충실도가 높게 그 정부의 정책과 코드를 맞춰 오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아직 그리고 대통령의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근데 뭐 그 외에 진보 진영에서 우려하는 이해운 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 예를 들면 뭐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이제 어쨌든 일관된 행보들이 이재명 정부를 낳았던 뭐 응원봉을 흔들면서 이재명 정부를 이제 추동해 왔던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정서, 그다음에 신념, 감정들을 건드리는 문제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세상을 온통 파랗게 물들일 수는 없다라는 표현으로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인사를 보면서 저도 뭐 인사 관련된 기사도 쓰고 할 때 보면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탁 튀는 맛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해운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잡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혁신당의 윤석 대표도 그런 표현을 썼던데 민주당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저희 이제 어머니 70이 다 된 70인 저희 어머니도 그 보수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다 민주당으로 이제 가나봐 이런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인상 이런 거를 주는 데 있어서는 이게 단순히 뭐 여의도 문법으로 말하는 중도 확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탁 한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뭐 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열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세 가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은 실용과 통합의 이미지를 가져갔어요. 예, 그래서 실사구시, 흥묘, 백묘, 고양이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재명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특징을 선점해 갔다라고 보이고요. 또 통합의 메시지도 아주 좋아 보이고요. 그걸로 또 두 번째는 적정 분열을 이끌어냈죠. 지금 저쪽은 난리입니다. 예, 배신자론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아주 난리고 또 그 와중에는 그럼
나도? 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해서 분열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세 번째가 저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비주류로 했어요. 네. 비주류라는 거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요. 1군 선수는 좋은데 2군 선수가 약해요. 그 풀이 넓지 못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내 사람들로 이걸 다 채울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굳이 안 해도 나밖에 쓸 사람 없잖아 라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아니네 밖에서도 빌려올 수 있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 더 잘해야 되겠다 나는 내부 단속의 효과까지 한 3가지 정도 이득을 봤다고 봅니다. 저도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포인트를 너무 잘못 잡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생각이 비슷하고 가장 정치적으로 오래 해온 사람을 기재부 장관 초대 후보자로 임명을 했다면 네. 반드시 코드 인사 돌려막기 인사 나왔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인사를 갖다가 후보자로 지명을 해도 네.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거는 그 정치적 파트너로서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지경의 현 주소를 보여준 것 같고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했던 얘기가 뭡니까? 국민의힘은 사람이 돼야 뭐 악수하겠다 이런 식의 상당히 그런 좀 도가 지나친 정치적 수사를 썼었는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지위에서 이런 식의 중도 확장적이고 국민들의 중도가 환영하는 인선을 하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런 메시지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그런 강경한 수사를 쓰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하나의 아주 이건 좋은 어떤 포석을 둔 인사 아니냐. 물론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얼마만큼 더 진정성 있게 사과를 더 하고 정말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당시에 당에 충성하고 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헌신하고 성과를 내느냐. 그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어있는 중도 보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력 정당인지 한번 자상해 볼 필요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게 엄중한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톤으로 이제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삼국지로 따면 이제 형주가 비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누가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앞으로 그러면 단순히 딱 한 명 임명하고 끝날 문제는 좀 아닐 거라고 보여서 이게 또 지방선거까지 가져올 후과나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민주당은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중도로 갈지 아니면 더 짠물이 더 강해질지 이런 평가나 분석이 좀 엇갈릴 것 같거든요. 그럴 거였으면은 요번에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저렇게 가면 안 되죠. 오히려 왜 보수에서 이런 인사가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본인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어야죠. 만약에 그렇게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뽑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 뺏겼습니다. 이렇게 갔으면요. 국민 반응 많으면 달라졌을 거고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야 저런 사람은 어떻게 데려와라고 민주당이 분열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너무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선거를 앞두고서 적어도 쇼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조차도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아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1차적인 반응이었다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중도 보수 입장에 저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뭐 춘추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일단 장동혁 대표는 보수라고 부르곤 있지만은 전혀 중도 확장성이 제로에 가깝고 나머지가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나 아니면 뭐 유승민 전 대표 내지는 오세훈 시장 요 정도가 이제 아마 어떤 중도 보수의 영토를 가지고 서로 경쟁 관계에 들어갈 텐데 어느 세력도 국민들이 마음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안정성을 보여주는 정치 집단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4명의 어떤 지도급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예술로서 어떤 화합을 만들거나 덩어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윤석열 시대 이후에 보수가 그동안에 뭐 세대포 이론이 해체되면서 늘상 보여왔던 그 갈등의 연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도 보수라는 데가 가뜩이나 표심을 얻기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있는데 지금 보수에서 그쪽 영토를 타겟팅하는 정치 세력 들은 다 분열돼 있고 거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통합이라는 또 인사권이라는 걸 가지고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도 보수의 마음을 확실히 얻는다면은 이건 아마 민주당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3당 합당, 그러니까 이른바 3당 합당 이후에 90년대 한 중반 후반까지 이른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든 덜 유명한 사람이든 이 상당 부분이 보수 정당으로 이제 의탁하는 이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 전망에 대한 부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보수 언론들도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엑소더스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이 될 때 이른바 이제 지금 얘기한 세대포 이론 같은 것들이 효과적이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상 이제 일본과 같은 약간 1.5당 체제 같은 느낌으로의 어떤 전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인데 의석수나 여러 가지에서 근데 그거를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측면인데 중도의 깃발을 들고 있는 선수들이 마땅치 않고 여기가 별로 그러니까 정책 전망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나는 100% 여기에 그러니까 동의하진 않지만 이 범위 안에서 나의 어떤 거를 해보는 게 퍼포먼스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세력의 출발 그러면 사실상 자민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1.5당 체제로 일본 체제를 유지해 온 것처럼 저는 지금 세대나 여러 가지 뭐 긴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연령 뭐 이런 거를 분석해 봤을 때 그런 방식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지금 가능해 보이는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근데 듭니다. 하나의 저는 관전 포인트는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국면인 건 맞는데 네. 민주당 안에도 뭐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과제가 중도 보수론 확장을 이어가면서 당내 변화까지 만약에 이끌어낸다면은 방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건강한 형태의 어떤 일본으로 치면 자민당 모델을 만들어서 아주 대중적인 정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세력들 간의 연합 정치나 어떤 연대를 통해 가지고 좀 좋은 정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아마 이런 식의 모델도 좀 구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2009년 10년 이때는 또 하도 민주당이 지리멸멸해서 그렇죠. 그때는 보수 중심의 1.5당 체제가 될 거라고 전부 다 정치평론가들이 분석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뒤집어지니 한국 정치의 다이내믹스는 또 좀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이내믹스가 세대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내란은 사실 비상계엄과 내란은 사실 굉장히 오래 갈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뭐 단일한 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역사 전체 평가에서 굉장히 오래 가는 사건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겠죠. 근데 그때 판을 흔들었던 거는 사실 안철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정치 신인을 갖다가 아주 뭐 서울시장도 안철수 당시 의사 출신 안철수 씨가 이제 지원해주는 분이 이제 되는 정도까지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또 어떤 흐름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선거가 없는 분이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근데 더 열심히 하고 더 중도 보수 확장론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면은 아마 이런 정치 경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전 앞으로 상당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도권이 실리는 그런 정치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은 좀 더 외곽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개혁신당은 사실 그 중도 보수의 영토를 본인들이 점유하겠다고 나선 주체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뭐 해야 되지? 물론 제한된 역량과 인적 맨파워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도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비단 주머니는 뭡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 확장을 이야기하셨다지만 인사는 맞아요. 인사로 말씀하신 게 맞는데 문제는 이해운 전 의원이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이런 것에 동의를 하고 들어가느냐. 만약에 이해운 전 의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본소득에 반대되는 스탠스, 무리한 확장 정책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을 유지한 채로 들어가서 쓴소리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논쟁을 하고 그런다면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 확장일 거예요. 중도 보수 확장. 하지만 지금 이해운 의원 벌써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제명 노믹스에 어느 정도 동의가 돼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인사만 가지고 확장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그렇지는 같고요. 않을 것이다. 예, 저희는 중도 보수 입장에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실용주의, 즉 경제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 영토를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어제도 해당 행위 역시 제대로 좋지 못한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그동안 중간 발표했던 당무감사위에서의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5명이 2개의 IP에서 집중적으로 글을 썼고 한동훈 대표도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한 장짜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또 경쟁 프로를 얘기를 하네. 경쟁 프로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출연을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부부 비판 사설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당원 게시판을
정치 공세 위에 다시 꺼낸 것 안타깝다라고 해서 요 글 올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제 방향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거의 나라 잃은 표정을 막 짓고 계시던데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던 당성이나 어떤 인증제도라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정당에서의 시도들을 했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수당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지금 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인증제도라는 거를 한번 좀 근본부터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이 게시판 문제는요. 네. 이게 게시판 아무도 안 본다고 해가지고 별 문제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타인의 명의를 만약 도용해서 하거나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게 특정 언론사들이 붙어가지고 소위 한동훈 띄우기라는 그 여론을 만들어냈던 여론 조작의 문제가 분명히 따라붙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이걸 간단히 지금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물론 저도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어떤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윤리를 동원하는 방식은 과거에 이준석 대표 축출하던 방식에 좀 더 고차원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도 저는 비판은 받아야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했던 행위가 이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본인의 책임을 좀 져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굉장히 좀 고약한 처지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어쨌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 이후의 과정들, 그 상황 이후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인의 발목을 잡는 건데 이 문제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의 무리수 왜 이렇게 하는지는 뭐 그동안 오래 얘기를 해왔으니까. 근데 결국 이제 사건 초기부터 이거 그래도 이 부분을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못했다가 뒤늦게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 발을 자칫 잘못되면 빠질 거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잠겨버리는 꼴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우군이 없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굉장히 좀 입지가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로우키로 가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 징계를 실질적으로 때릴 것이다. 아니요, 본인이 이렇게 가면 인정한 꼴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고약한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네. 당사자는 아니니까 뭐 어떻게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징계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거 자기 가족들이 했냐고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하는데 1년 걸렸어요. 네. 네, 1년 동안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실기했다고 보고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혼자 써는 건 상관없어요. 뭐 욕할 수 있죠. 나라님도 뒤에서는 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남의 명의를 돌렸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뭔가 개입을 해서 당원들의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이렇다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뭐 한동훈 개인이 아니라 그 누구였어도 사실은 조사는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사실 본인도 실기를 했어요.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됐으면 자기가 이거 전당대회 도중에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했어야죠. 이걸 시간을 끌다가 눈치를 보다가 하니까 마치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더 수세에 몰린 거거든요. 저는 할 거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게 이제 이해운 효과가 불러온 비극인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약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 시기를 조율을 했겠습니다만은 이해운 카드가 딱 던져지니까 이건 뭐 당원들의 감정 고려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표적 징계 이게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은 어려운 처지로 그러면 가고 결국은 있다. 김종엽 최고랑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는 그냥 시간 문제다. 아니 지금 윤리위원장만 오면요 네. 검찰로 치면 이제 구형까지는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집행을 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정당사에 저는 사실은 오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한번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데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집토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서 산토끼를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갑자기 산토끼를 잡으러 뛰어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 집 집토끼들이 어떻게 됐나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는 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서로 곤란한 처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환 기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나보다